사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승만 TV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자에 괴담 정치란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방사능 오염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 정의당을 포함한 좌파 정치 세력은 그와 같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해양 환경을 파괴하고 수산물을 오염시킨다고 집요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나서서 그 오염 처리수를 검사한 결과 인체 건강을 해칠 정도의 방사능은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그것을 한사코 믿을 수 없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오염 처리수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 끌고 가서 그의 지지 세력을 결속시킴과 동시에 일본과 우호 관계를 모셔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타격을 가하여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그러한 그 계획인 것 같습니다. 원자력 또는 방사능과 같은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하는 과학 분야의 일을 두고 정쟁화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우리 한국 정치의 고유한 특질이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 확고하겠습니다. 그것을 두고 도하의 여러 언론은 괴담 정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이 같은 괴담 정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송송 뚫려 죽는 광우병에 걸린다고 하면서 광화문 내거리에서 거대 군중이 시위를 벌여 이명박 정부에 심대한 타격을 가한 이른바 광우병 파동도 괴담 정치였습니다. 성주에 사드 미사일이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사드로부터 인체에 극히 유해한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괴담이 퍼져서 현지에서 반사드 시위대가 조직되고 현지 주민의 협력을 얻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사드 기지 건설을 방해해 왔습니다. 그것도 괴담 정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안함의 침몰이 북한 잠수정의 의뢰 공격이 아니라고 하는 지금도 횡행하는 그 괴담이 있습니다. 또 세월호가 침몰한 것도 어떤 음모에 의한 것이라는 괴담도 있었고요. 또 극히 최근에 유행하는 양평고속도로 건설안의 수정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를 위해서라는 괴담이 또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치를 어지럽혀온 괴담을 열거하면 끝이 없을 지경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2017년의 촛불 난동도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심각한 괴담 정치였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에 대해서는 이전에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한국의 정치는 괴담을 정쟁의 주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대 세력을 공격하기 위해서라면은, 다시 말해서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라면은 근거나 논리를 결의한 괴담을 만들어내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는 정치 풍토는 그것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괴담으로 인한 편익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괴담임이 밝혀져도 그것을 퍼뜨린 정치가나 정당은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괴담은 정당의 지지도를 떨어뜨리기는커녕 오히려 지지 세력을 공고히 결집하는 괴력을,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같은 괴담 정치의 역사적, 정신사적 뿌리가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나는 것은 우리의 이승만 대통령이 1904년 나이 29세에 한성 감옥에서 집필한 독립정신이라는 책에 나오는 백성의 압제라는 명제입니다. 이승만은 조선 왕조가 망하게 된 기본 원인을 조선의 정신적 타락에 고하였습니다. 그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 조선이 억울하게 망했다는 통속적인 이해를 배척하였습니다. 독립정신이라는 책에서 이승만은 나라가 망하게 된 근본 원인으로서 조선인의 마음을 얽매고 있는 여러 가지 결박을 거론하였습니다. 양반과 쌍놈의 등분, 신분차별, 관리에 대한 노예적 복종, 주체적 사고의 결여, 공적 의리의 부재, 구습의 맹목적 추종, 거짓말하는 풍속, 자유와 독립에 대한 무지 등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수백 년에 걸친 전제정치가 그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원인은 결과를 낳고 결과는 다시 원인을 이루는 악순환의 수백 년에서 조선의 정신은 타락했으며
바로 그것이 조선을 패망케 한 궁극의 원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같은 취지의 지적은 1913년에 저술한 한국교회 피팍이라는 책에서, 나아가 태평양 잡지에 실은 수많은 논설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승만은 자주 조선의 패망을 숨이 끊어져가는 환자에 비유하였습니다. 이 환자가 다시 소생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족을 다시 살릴 길은 무엇인가? 자유와 독립의 정신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자유와 독립의 정신에 입각한 민주정치를 실행하면 이 민족이 되살아날 것인가? 이승만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영국, 미국과 같은 민주정치를 조선에서는 시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주권을 놓지 않으려는 우매한 황제 때문입니까? 이승만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황제의 전체정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악한 풍속에서 오는 백성의 압제라고 했습니다. 풍속이 악한 백성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면은 마치 범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과 같아서 그 폐해는 현재의 전제정치보다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119년 전 이승만이 독립정신에서 제기한 악한 풍속에 기인하는 백성의 압제라는 명제는 109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역사비평의 제목을 여전한 백성의 압제라고 붙인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나라의 풍속은 여전히 악하며 그에 기인하는 백성의 압제도 여전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승만이 한탄한 마음의 결박 8가지 가운데 주체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풍속, 공적 의리를 결여한 풍속, 무엇보다도 거짓말하는 풍속 등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승만은 특히 거짓말을 일삼는 조선의 풍속을 개탄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데도 그 속에 거짓말이 깃들어 있다.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하면서도 당면한 공경을 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태연히 일삼는다 했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면 오히려 영리하다고 칭찬을 받는 해석, 세태라고 했습니다. 그 악한 풍속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편찬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오늘 한국인들이 범하는 사기죄나 무고죄는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서 수백 배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 지적이 아닙니다. 한국의 법률학자들이 그렇게 지적해온 것입니다. 불쾌한 지적입니다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거짓말을 잘하면 칭찬을 받는 풍조, 그 악한 풍속이 바로 오늘날 이 나라의 괴담 정치를 자아내는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풍속으로 죽어가는 민족을 소생시킬 방도는 무엇인가? 이승만은 오로지 교화라고 했습니다. 조선인 하나하나가 악한 풍속에서 벗어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조선의 정신을 선량하게 교화할 것인가? 그것을 두고 독립정신에서 이승만은 서양의 장원한 천도, 곧 기독교라고 하였습니다. 이승만에 의하면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 문명은 요순 시대에 더없이 진선진미했지만 오랜 세월 진보를 멈추었습니다. 반면 서양 문명은 종교개혁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서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종교개혁 15세기 이전 동양과 서양은 동등하였습니다. 오히려 동양이 더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서양은 동양을 추월하면서 거대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서양의 발전은 경제, 통상, 과학, 기술, 민주정치와 같은 물질 문명의 등만은 아닙니다. 1913년 한국교회 피팍이라는 책에서 이승만은 동양과 서양의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은 결국 종교의 문제라고 주장했는데요. 꼭 110년 전입니다. 그 옛날에 이승만이 주장한 이 점은 20세기 110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의 지성도,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진정한 학설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대 세계사에 관한 이승만의 이해를 요약하면 결국 사후 심판과 복락을 약속하는 종교의 유무가 동서양을 가르는 근본 요인이 됩니다. 선한 사람은 천국 복락을 누리고 악한 사람은 지옥 행배를 면치 못하는 사후 세계가 없다면
인간은 무엇 때문에 끝까지 착하고 정의로울 수 있는가? 무슨 근거로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가? 서양이 동양보다 선하고 정의롭다면 그것은 기독교와 같은 장원한 길고 먼 원대한 천도, 하늘의 도, 장원한 천도의 덕분일 것이다. 서양이 부강한 것은 경제과학, 군사만이 아니라 그 백성이 죽음으로써 의를 추구하는 성신으로 거듭난 인간들이기 때문이라고 이승만은 주장했습니다. 반면 중국, 조선과 같은 동양에서는 그러한 장원한 천도가 없다. 제 나름의 표현입니다만은 이승만이 보기에 동양은 현세의 복락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는 물질주의, 현세주의 사회입니다. 나라가 거의 다 망해가는데도 임금이나 관료나 백성 모두가 강 건너 불 보듯이 하였습니다. 대한제국 1904년 그 현실이 그러하였습니다. 국가가 큰 공적 정의로 공의로 성립해 있지 않은 가운데 도덕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제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국가라는 것은 그 대한제국이라는 것은 그 시대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공적 큰 정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제국만이 아닙니다. 이전에 조선 500년이 저는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본 원인을 추구하면은 결국은 조선의 현세주의 또는 물질주의 문명이 탓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승만의 정신은 전통 문명에 대한 일대 비판과 전환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정치가이기 이전에 사상가이자 종교가였습니다. 그는 이 민족이 소생하여 정치적으로 독립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도덕적, 정신적 개조가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는 민주주의의 정신적, 도덕적 토대를 강조한 한국 정치사에서의 유일한 정치가였습니다. 근면하고 자립하고 정직하고 협동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배려하고 책임성이 있고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공의에 충실한 근대 문명인이 되어야 정치적으로 독립할 자격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조선인이 세계가 인정하는 그러한 문명인으로 성숙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국제적 호기가 도래하면 조선의 문제를 둘러싸고 강대국이 충돌할 때 어느 강대국의 지원을 받아서 조선은 독립할 수 있다. 조선의 독립은 국제정세의 호기가 도래한 국제적 협약의 결과로 성취될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20세기의 한국 정치사에서 민주주의의 정신적 기초를 강조한 정치가는 이승만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독립을 세계사의 큰 흐름과 관련한 국제정치사의 맥락에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 예견이 결국 실현을 본 유일한 정치가는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은 결국 우리 한국 문명사의 거대한 전환을 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문명사의 전환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전환은 지금도 아직도 좌충우돌로 진행 중이며 수많은 장애와 적들이 출현하는 가운데 그 최종의 종당의 귀결이 어떠할지 감히 예측하기 힘든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이승만 정신을 개성함에 있어서 기독교의 힘을 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주창한 기독교 이국론은 그 시대에 그를 제약한 그 시대 환경의 소산이었습니다. 그가 주창한 기독교 이국론을 그 역사적 지평을 종교의 영역으로 좁게 설정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정신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는 종교개혁 이후 서양에서 발원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입니다. 그 개인들이 상호 신뢰하고 협당하고 경쟁하면서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을 고양해가는 제반 행동과 도덕의 원리는 현대의 철학, 교육학, 심리학, 경제학을 위시한 제반 학문의 힘을 빌려서도 얼마든지 인간의 정신을 변혁하는 문명사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그러한 동력으로 그러한 가치로 다듬어지고 교육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승만 정신을 재발견하고 개성해 감에 있어서 이 나라 지식인이 책임지고 있는 중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1987년 이른바 민주화 시대 이후 지난 36년간 한국의 정치사와 지성사는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사명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정치와 지성이 강조해온 것은 민족주의,
정신세계였습니다. 교육의 자유화와 자치화의 이름으로 정부가 교육의 이념과 방향을 사실상 방기하는 가운데 소중동 12년간의 이 나라 교육은 판연하게도 민족주의의 방향으로 흘렸습니다. 민족은 그에 대해 보편적인 과학적인 정의가 불가능한 나라마다 지역마다 상이한 감성의 체계일 뿐입니다. 민족이라는 것에 속사를 들여다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아니면 가전 온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민족은 속살이 비어 있거나 가전 온물로 가득 찬 빈 껍질과 같은 것입니다. 그 민족의 이름으로 1948년에 태어난 대한민국은 통일을 바라는 전 국민의 염원을 무릅쓰고 강압적으로 실시된 선거에 의해서 세워진, 차라리 세워지지 말았으면 좋았을 그런 나라로 교육되어 왔습니다. 그 민족의 이름으로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인권 말살의 북한 김일성 왕가의 독재 체제를 이해하고 협력하자는 교육이 초등학교부터 펼쳐져 왔습니다. 그 민족의 이름으로 조선 왕조가 아름다운 도덕 사회로 심지어는 근대 문명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의 포스트 모던의 문명으로 포장되고 선전되어 왔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의 절반의 내용이 개항부터 소위 일정기까지로서 일제의 침략성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승만이 이미 110년 전에 지적했던 조선 문명의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자성적 성찰은 교과서에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러한 교과서만큼 심한 괴담은 없습니다. 앞서 제가 괴담 정치를 말했습니다만 실은 괴담 교육이 1987년부터 30년 전부터 이 나라 공교육 현장에서 버젓하게도 당당하게도 펼쳐져 왔습니다. 괴담 교육, 콩심문대 콩나고 팥심문대 팥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개탄에 맞이하 있는 이 괴담 정치는 따지고 보면은 지난 세월의 괴담 교육의 시야에서 발화한 악의 열매일 뿐입니다. 민족주의가 부추기는 감성의 체계는 본질적으로 반개인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입니다. 개인은 전체를 위해 존재하며 전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는 이 민족주의 정신은 본질적으로 사악합니다. 괴담이 버젓이 유행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세력이 전국 국민의 30%나 되고 괴담이 허구임이 폭로되어도 이 지지 세력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정신이 그들의 정신세계가 이른바 민족주의라는 것으로 포장된 본질적으로 사악한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악함을 가리켜 저는 종족주의라고 이야기하며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종족주의입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우리의 자유사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침투한 트로이 목마와 같은 것입니다. 조금 더 지칠 줄 모르게 강세를 부리는 이 나라의 괴담 정치를 목도하면서 저는 일찍이 악한 풍속에 기인하는 백성의 압제를 경고한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자유정신, 그 정신이야말로 그에 대한 참된 교육이야말로 이 괴담 정치를 종식시키는 유일한 처방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